이도윤, 올해 38. 부산의 한 어시장 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땀내 나는 골목과 술 취한 아버지. 조용히 눈치만 보며 자란 그는 18이 되자마자 공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지요. 월급이 들어오면 어머니 약값과 누나 등록금, 밀린 집세를 먼저 갚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그였지만 인생은 그렇게 착한 사람만 골라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33이 되던 해 믿었던 친구가 투자 명목으로 그의 돈을 빼돌렸고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요. 그날 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크느끼기만 했습니다. 도윤은 무너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세상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걸은 끝에 도착한 서울 고속터미널. 낡은 가방 하나에 든 생의 마지막 흔적을 끌어안고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어디든 가고 싶다는 생각에 몽골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유를 묻는다면 단 하나,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황갈색 먼지와 낯선 냄새,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이국의 땅에서 그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현지인의 도움으로 외딴 시골 유르트에 머무르며 가축을 돌보고 물을 나르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요. 전기도 없고 전화도 닿지 않는 그곳은 지도에도 없는 초원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잃고 쓰러진 그 앞에 말을 탄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무표정한 눈빛과 굵은 주름, 입보다 눈으로 말하던 그 남자는 차안 부족의 족장 토그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도윤을 마차에 태워 초원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이도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의 문을 열게 되었지요. 그곳은 몽골이지만 우리가 알던 몽골이 아니었습니다. 차안 부족 세상과 단절된 이 유목민들은 특별한 풍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 외지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맡기는 전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새로운 삶의 경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차안 부족 사람들은 이방인을 경계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현실 앞에 조용히 그를 받아들였지요. 그 부족의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고 폐쇄적인 환경 탓에 병약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족은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씨앗 남자라 불리는 외지인을 초대해 5명의 여인에게 자손을 남기게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족장 토그토는 어느 밤 도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 부족은 아이가 없으면 끝난다. 내가 생명을 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도윤에게 너무나도 생소했고 처음엔 믿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가 본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굶주림과 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약조차 없는 현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자신의 처지가 겹쳐지며 도윤은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그는 별빛이 가득한 유르트 천장 아래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이라면 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보자. 부족의 의식은 봄 제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북을 두드렸고 여자들은 맨발로 땅을 밟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던 그때 가장 아름다운 5 여인이 검은 천을 두르고 등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윤이 처음 초원에 왔을 때 물을 건네주던 여인 맑은 눈을 가진 이라나였습니다. 의식은 신성했습니다. 여인들은 손가락에 야크의 피를 묻혀 도윤의 이마에 바르며 생명의 연결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난 뒤 여인들은 차례로 도윤의 유르트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임신이 되지 않으면 다음 여인에게로 넘어가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현실이 처음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전통이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란 걸 알게 되었지요. 그는 어느새 한 부족의 후계자를 위한 씨앗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여인이 유르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도윤의 옷을 벗기고 야크의 뼈목걸이를 그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문명의 옷을 벗고 짐승처럼 또 사람처럼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닌 책임과 두려움, 외로움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잇는 사내가 되었고 차한 부족의 한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이 떠난 지 며칠 후 2번째 여인이 유르트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첫 여인보다 훨씬 어렸으며 말투도 서툴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도윤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고 실수로 옷을 버린 모습을 보고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나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부족의 다른 여인들. 손에 자라났다던 그녀는 처음엔 겁이 많았지만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혹시 몰라요. 처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건. 도윤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묘하게 쓸쓸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품 안에서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그녀의 숨결은 빠르게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의무가 아닌 생존 너머에 있는 감정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3번째 여인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전사의 딸이라는 벨라는 강인한 눈빛과 날렵한 몸짓을 지녔고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르트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도윤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딸에게만 전해주는 생명의 자장가라고 했습니다. 벨라는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은 나의 혈통을 이어줄 씨앗이다라고 말하며 몸을 열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전투처럼 시작되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2 사람은 무언의 언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아이를 안겨주겠다고요. 마지막 4번째 여인은 이라나였습니다. 처음 도윤에게 물을 건네주었던, 늘 조용히 뒤에서 그를 바라보던 여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유르트 안으로 들어왔고 도윤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질문도 두려움도 기대도 섞여 있었지요. 도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이라나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를 원하지만 사랑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키스는 다른 여인들과의 의식과는 달랐습니다. 전통도 의무도 아닌 두 사람의 마음이 닿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도윤은 어느새 4명의 여인과 인연을 맺은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과 상처, 그리고 각기 다른 눈빛 속에서 그는 삶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지요. 사라의 순수한 희망, 벨라의 당당한 책임, 처지 여인의 조용한 결연, 그리고 이라나의 깊은 사랑. 도윤은 이 모든 여인에게 조금씩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평화로운 밤들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은 자라고 있었지만 그 씨앗을 둘러싼 감정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지요. 갈등의 싹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유르트 사이로 칼바람이 스며들었고 초원은 눈으로 덮여 말과 가축조차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안 부족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인의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녀는 며칠째 유르트에 누워 토를 반복했고 부족의 여인들이 조용히 찾아와 그녀의 배를 만졌습니다. 족장의 아내가 이마를 짚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엔 북이 울리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평온했고 도윤은 그저 묵묵히 그 옆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뒤 둘째 여인 사라 또한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도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나는 생명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무서워요. 그녀를 안고 등을 토닥이는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젠 그는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셋째 여인 벨라는 가장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유르트 앞에서 도윤의 손을 끌고 나와 부족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남자의 피가 내 안에 있어요. 내 뱃속에 전사의 후계자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을 치며 환호했고 아이들은 춤을 췄습니다. 도윤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녀의 당당한 눈빛 앞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라나가 조용히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생명의 기척. 당신이 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 말에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기쁨도 두려움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감정이었지요. 이방인 하나가 한 계절 안에 4명의 여인을 모두 임신시킨 건 부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가노라 불렀습니다. 생명을 뿌리는 자란 뜻이었습니다. 도윤의 유르트 앞엔 매일 말고기와 염소젖이 놓였고 아이들은 그의 손을 만지며 신령한 존재라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그를 찬양했지만 도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여인 벨라가 아침에 마유주를 받지 못했다며 울기 시작한 것이지요. 왜 나는 항상 셋째예요? 왜 다른 여인들만 더 많은 관심을 받아요? 도윤이 당황해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여인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자신이 특별한 줄 알았죠.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건 나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제 아이가 첫째예요. 말다툼은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일하나만이 조용히 밖으로 나와 초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함께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린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그날 밤부터 유르트 안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말과 웃음이 사라졌고 여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유주는 숨겨졌고 장작을 쌓는 시간까지 경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유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갈등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셋째 여인이 아침에 쓰러졌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아이한테도 미안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더 무서워요. 그 말에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부족의 노인 하나가 유르트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한 여인을 품지 못하는 남자는 10 여인을 가져도 외롭다. 그 말 앞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여인들의 유르트를 하나씩 돌며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믿지 마세요.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순간 첫째 여인이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를 이 감옥에 가둔 거예요. 도유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가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입힌 질투의 감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초원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였고 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유르트 사이로 감도는 공기는 도윤의 가슴을 죄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4명의 여인이 임신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안 부족의 전통에 따라 이날 남편은 붉은 천을 한 명의 여인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제사와 함께 열리는 이 의식은 단순한 예법이 아닌 첫째, 부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이자 가문의 중심을 결정하는 무언의 선언이었지요. 도유는 종일말을 잃은 채 붉은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천을 쥐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나머지 셋은 상처를 입을 것이며 그 상처는 결국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번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고 장작불이 피워졌습니다. 부족의 원로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은 제단 가운데 도유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엔 붉은 천이 들려 있었고 눈은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여인은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둘째는 손바닥을 쥐고 있었으며 셋째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나를 보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유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천을 들고 그들 앞에 섰고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붉은 천은 첫째 여인의 무릎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셋째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둘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몽골어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일어나는 장작불을 향해 물을 끼얹고 유르트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도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노인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 이제 너희 집은 하나가 아니야.
그날 밤 셋째 여인은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통곡했습니다. 둘째는 다른 여인의 유르트로 옮겨가 자고, 넷째 일어나는 말을 타고 초원 끝까지 달려가 실신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르트 사이에는 조용히 담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인들은 각자의 불을 피우며 도윤을 외면했습니다. 첫째 여인은 아무리 애써도 셋을 되돌릴 수 없었고, 도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날의 선택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기에 함께했던 여인들에게 상처만을 남겼다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네 개의 불이 타오르던 유르트는 이제 각자의 고립된 섬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도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넷째 일하나가 돌아왔습니다. 피 묻은 옷과 텅 빈 눈동자, 그녀는 배를 움켜쥔 채 유르트에 쓰러졌고, 그 안에 있던 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셋째 여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둘째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윤은 유르트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충동, 환상이라는 독이 빚어낸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흔들리던 붉은 천은 더 이상 생명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피의 상징, 분열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명의 여인이 지닌 각기 다른 고통과 기대를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조차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다시 유르트를 돌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차갑고 말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착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네 명의 어머니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품지 못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도윤은 초원의 새벽빛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보단 마음속의 공허함이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네 명의 여인, 그리고 네 개의 생명. 그는 모두를 잃은 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입을 닫았고, 둘째는 그를 외면했으며, 셋째는 유르트를 떠났고, 넷째는 아직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그의 것이었고, 피하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 그는 가장 먼저 첫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붉은 천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날의 장작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손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 내 모든 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미움보다는 오래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다음은 둘째 여인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유르트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를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는 매일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나는 당신에게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 선택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버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고, 사라는 조심스럽게 그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여인 벨라는 유르트를 떠난 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자주 가던 바위 언덕을 찾아가 밤마다 기다렸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녀의 눈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고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의 진심은 느껴졌어요. 그 말에 도윤은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잠시 후 조용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일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이 없었고 깊은 상처에서 돌아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유르트 앞에 작은 꽃밭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던 연기를 태워 하늘로 올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유르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당신 이제야 나를 바라보는군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가장 부끄러워요. 그녀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도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명의 여인, 각기 다른 상처를 지닌 이들이 조용히 도윤의 곁에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지요. 이도윤은 차가운 아침바람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웠습니다. 4명의 여인이 다시 곁에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기적 같았지만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각각의 유르트를 돌며 말을 걸었고 장작을 나르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말수가 적던 첫째는 점차 말귀를 들어주기 시작했고 둘째는 뜨거운 차를 받아들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봤고 넷째는 간간히 미소를 흘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말끝은 아직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의 상처를 외면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각 유르트를 방문했고 같은 양의 마유주를 나눠주었으며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도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날마다 반복되며 여인들의 마음에 천천히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셋째 여인 벨라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무서워요. 도윤이 놀라 묻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렇게도 천천히 붙잡는 걸 보니까요.
그 웃음은 날카롭지 않았고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닥쳤습니다. 겨울을 이기지 못한 가축대 일부가 얼어 죽었고 부족 내 식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바깥으로 사냥을 나섰고 유르트마다 모닥불을 절반만 피워야 했습니다. 도유는 고민 끝에 장작을 가장 많이 나눠준 여인에게 불을 조금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의도치 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또 순서잖아요. 둘째 여인이 나를 세웠고 다른 여인들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유는 즉시 장작을 더 가져와 불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지혜롭게 이겨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첫째 여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린 다 알아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걸.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피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4명 모두를 지키려 했지만 그 마음조차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유르트 앞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게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도유는 작은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올해 봄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다 함께 한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4개의 유르트가 아니라 단 하나의 유르트. 그 안에서 함께 불을 피우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이들을 기르면 어떨까요? 처음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이 도윤을 향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4명의 여인이 하나둘 유르트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장작불을 피웠고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그 불 우리가 같이 지켜볼까요? 도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개의 등불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갈라졌던 감정들이 다시 모닥불 앞에서 스스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이 초원 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은 녹고 흙은 숨을 쉬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생명의 기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유는 매일 아침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 유르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의 한 사람이자 4명의 여인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여인들의 배는 뚜렷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첫째는 느릿하게 걸었고 둘째는 자주 숨을 몰아쉬었으며 셋째는 밤마다 뱃속에서 차오르는 생명의 움직임을 손으로 느끼며 웃었습니다. 넷째는 말없이 도윤의 손을 끌어다 배 위에 올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얘는 매일 밤 꿈을 꿔요. 불빛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꿈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꿈이 아니어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그는 다시 유르트 안을 정비했고 내 여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불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작은 식탁을 만들고 아이들의 요람을 직접 깎아 만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섬세했고 그 손끝마다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요한 밤, 장작불만이 깜빡이는 유르트 안에서 울려 퍼진 첫 울음. 첫째 여인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날엔 둘째의 아이가, 그리고 일주일 뒤엔 셋째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각각 다른 얼굴, 각각 다른 눈동자, 하지만 모두가 도윤을 닮아 있었습니다. 넷째는 가장 마지막까지 조용히 기다렸고, 어느 날 새벽, 말없이 도윤의 손을 잡아 유르트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고요하게 태어났고,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를 도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당신이 지어주세요. 도윤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나르은, 초원의 불빛이라는 뜻이에요. 부족은 들썩였습니다. 전설로만 남았던 씨앗 남자, 4명의 여인을 동시에 임신시키고 건강한 생명을 품게 한 외지인. 사람들은 다시 그를 신이라 불렀지만 도윤은 더 이상 그 찬사를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건 신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이해, 상처와 회복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어느 날 밤, 도윤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여인들은 지쳤습니다. 첫째는 말없이 밤을 지새웠고, 둘째는 눈 밑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셋째는 분노에 찬 말투로 왜 아이가 나만 밤마다 깨는지 모르겠다고 외쳤고, 넷째는 그저 울었습니다. 도윤은 유르트 문 앞에 앉아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내였고,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그 순간 첫째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불을 피우는 걸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같이 지켜야 하잖아요. 당신만의 불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유르트 중앙에 불을 다시 피웠습니다. 여인들도 하나둘 모였고 아이들은 조용히 그 곁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불빛 하나하나에 마음이 실렸습니다. 사라졌던 웃음이 돌아오고 갈라졌던 손이 다시 맞잡아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는 무너진 후에야 진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불은 다시 피었습니다. 초원의 밤을 밝히는 작은 불씨, 그것은 이제 이도윤과 4명의 여인,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지켜주는 영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초원 위, 작고 단단한 불씨처럼 오래도록 남게 되었으면 합니다.